안녕하세요. 사연을 읽다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 오늘, 저는 살인자가 될 뻔했어요. 물론 직접적인 살인은 아니지만 시어머니 약을 일부러 안 드리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스쳤어요. 이렇게 하면 더 빨리 끝날까?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진이고요. 올해 48살입니다. 아니, 48살이었다고 해야겠네요. 지금의 저는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다르냐고요? 3년 전에 저는 죽었어요. 시어머니 간병을 시작하면서 말이죠. 이 이야기를 하는 지금도 손이 떨려요. 아직도 그때의 무력감이 생생해서요. 혹시 제가 말하다가 멈추면 너무 힘든 기억 때문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어머니 간병이 어떻게 한 가족을 완전히 파괴시키는지에 관한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 일이 여러분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평범했던 가면 뒤의 진실. 3년 전만 해도 저희는 겉보기에 평범한 가족이었어요. 남편 민수 씨와 저, 그리고 대학생 딸 하나. 시어머니는 따로 사시면서 가끔 연락하고 지내는 정도였고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자면 이미 그때부터 균열이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었거든요. 20년 동안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절대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민수가 너 때문에 고생한다는 식의 말을 자주 하셨죠. 명절 때는 더했어요. 다른 며느리들과 비교하면서 쟤는 그래도 집안이 괜찮은데 너는, 남편은 전형적인 마마보이였어요. 어머니 편만 들었죠. 어머니가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닐 거야 라는 식으로 항상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했어요. 인정받고 싶어서요. 명절 음식은 항상 제가 다 준비했고 생신 때는 비싼 선물도 드렸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시어머니 눈에 저는 영원히 부족한 며느리였거든요.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바뀌었어요. 운명을 바꾼 그 전화. 2021년 11월 15일 월요일 오후 2시 13분. 지금도 정확히 기억해요. 회사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거든요. 여보,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그 순간 제가 처음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드디어 끝났나 였어요. 끔찍하죠? 하지만 그게 솔직한 제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은 순간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뇌졸 중이고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반신마비가 올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그리고 무서운 생각이 스쳤어요. 결국 내가 돌봐야 하는 거구나. 시동생은 미국에 있고 남편은 회사를 다녀야 하고 며느리인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무언의 압박이 느껴졌어요. 병원에서 3주를 계시면서 저는 매일 병문안을 갔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거든요.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간병 생활의 시작. 지옥의 문이 열리다. 시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시고 온 건 12월 초였어요. 그날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들어갔어요.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서 시어머니 기저귀부터 확인해요. 밤사이 세워서 시트까지 젖어 있으면 빨래부터 시작하죠. 그 냄새를 아세요? 소독약과 땀. 그리고 뭔가 썩어가는 냄새가 섞인. 그 냄새가 옷에 배어서 회사에서도 따라다녔어요. 세수시켜드리고, 식사 준비하고, 약 챙겨드리고, 그리고 회사에 가요. 하지만 마음은 집에 있어요. 시어머니가 뭔 일을 벌이고 있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요.
점심시간엔 집에 와서 시어머니 점심 차려드리고 기저귀 갈고 다시 회사 가고 동료들이 점심 같이 먹자고 해도 못 가요. 집에 가야 하니까요. 저녁에 집에 오면 또 다른 지옥이 기다려요. 시어머니를 씻겨드려야 하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의 몸을 씻긴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거든요. 첫 번째, 균열, 남편의 진짜 모습. 처음 몇 달은 그래도 버틸만 했어요. 시어머니도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보람도 있었고요. 남편도 고생한다면서 고마워했고요. 하지만 3개월쯤 지나니까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간병하느라 집안일을 예전처럼 완벽하게 못하니까 남편이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집이 왜 이렇게 어수선해? 밥이 왜 이렇게 대충이야? 제가 여보, 내가 어머니 돌보느라 힘들어라고 하면 그래도 집안일은 해야지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남편에게 저는 아내가 아니라 그냥 관리인이었구나. 어머니도 돌보고 집안일도 하고 회사도 다니는 만능 로봇 말이에요. 제일 화가 났던 건 어느 날 남편이 친구들과 술 먹고 들어와서 한 말이에요. 요즘 집이 너무 우울해. 어머니는 아프시고 아내는 맨날 피곤하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럼 당신이 어머니 좀 돌봐봐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남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21세기에 2021년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아왔는지 깨달았어요. 밤이 가장 무서웠어요. 간병에서 제일 힘든 건 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3시간마다 깨셔서 화장실 간다고 하시거든요. 혼자서는 못 가시니까 제가 일어나서 부축해드려야 하고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만성수면 부족 상태가 되니까 환각까지 보이기 시작했어요. 너무 피곤할 때는 젊은 시절에 제가 나타나서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고 있어? 이게 내가 꿈꿨던 인생이야?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너는 누구야? 박수진이야. 아니면 그냥 간병인이야? 거울 속에 제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너는 이미 죽었어. 3년 전에 회사에서도 졸다가 혼나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회의 중에 깜빡 잠들어 버린 적도 있거든요. 상사가 박 대리, 집중 좀 하세요라고 하면 창피해서 죽고 싶었어요. 딸마저 등을 돌리다. 대학생 딸의 반응도 충격이었어요. 할머니가 오시기 전에는 집에 친구들도 자주 데려오고 그랬는데 할머니가 오신 후로는 절대 안 데려와요. 엄마, 할머니 때문에 집이 너무 이상해. 냄새도 나고 아무리 환기를 시키고 방향제를 뿌려도 그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간병하는 집의 특유한 냄새였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딸이 친구들한테 한 말이에요. 나중에 딸 친구 엄마한테 들었는데 우리 집에 이상한 할머니가 와서 살고 있어서 집에 못 가겠다고 했다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밤에 소리를 지르시거든요. 치매 초기 증상 때문에 헛소리도 하시고 딸이 공부에 집중을 못하겠다고 불만을 터뜨렸어요. 엄마,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면 안 돼? 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래도 핏줄인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도 됐어요. 20살 여대생이 이런 환경에서 공부하기는 힘들겠죠. 직장에서의 고립, 회사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시어머니 간병 때문에 지각도 자주 하고 조퇴도 자주 하고 아무리 이해해달라고 해도 한계가 있죠. 동료들이 처음에는 시어머니 간병 힘들겠다면서 위로해줬어요. 하지만 1년, 2년 지나니까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수진이 때문에 우리 업무가 늘어났어.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점심시간에 집에 가서 시어머니 챙기느라 동료들과 식사도 못해요. 회사 모임도 참석 못하고
자연스럽게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승진해서 밀렸어요. 저보다 늦게 들어온 후배가 먼저 승진하는 걸 보면서 정말 억울했어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간병 때문인데 누가 이해해 줄까요? 상사가 저를 불러서 하는 말이 각 대리, 개인 사정 때문에 업무에 지장 주면 안 되죠였어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허무했어요. 20년 동안 성실하게 다녔던 직장에서 이런 취급을 받는다니. 결국 간병인은 사회에서도 투명인간이 되는 거구나 싶었어요. 경제적 절망의 나락으로. 간병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한 달에 최소 100만 원은 들어가요. 기저귀만 해도 한 달에 15만 원이에요. 약값, 의료비, 영양제까지 합치면 정말 끝이 없어요. 시어머니 연금은 월 30만 원. 그게 전부예요. 나머지는 다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거죠. 통장 잔고가 50만 원 남았을 때를 기억해요. 그날 밤 진짜 절망했어요. 시어머니 기저귀도 사야 하고 딸 등록금도 내야 하고. 그날 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알아봤어요. 48살에 말이죠. 남편 월급만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한데 간병비까지 더해지니까 적금도 다 깨고 비상금도 다 썼어요. 딸 대학 등록금은 대출받아서 해결했고요. 그러면서 든 무서운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계속 살면 우리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내 노후 자금까지 다 시어머니한테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정말 끔찍한 생각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시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정말 나쁜 사람 같았어요. 내 몸이 무너져가다 2년쯤 지나니까 제 몸도 한계에 다다랐어요. 만성피로, 불면증, 우울증, 백화점이었어요. 시어머니를 부축하다 보면 정말 무거우세요. 화장실 모시고 다니고 침대에서 일으켜 세우고 허리가 완전히 나가버렸어요. 지금도 아파요. 병원에 가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요. 시어머니 혼자 둘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픈 걸 참고 살게 되더라고요. 스트레스성 위염, 탈모, 손목 터널 증후군. 제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거울을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3년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거든요.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못 만나죠. 시간도 없고 무엇보다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사람들 앞에 나서기 싫었어요. 그런데 가장 무서웠던 건 정신적인 문제였어요.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를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성적으로는 환자라는 걸 아는데 감정적으로는 제 인생을 망치는 원흉 같았거든요. 시동생의 충격적인 위선. 시동생 얘기를 해볼까요? 정말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미국에 있으니까 직접적인 도움은 못 준다면서 화상통화로는 효자 행세를 해요. 형수님,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이런 말을 매번 해요. 한 번은 정말 화가 나서 시동생분도 가끔 한국 와서 어머니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가 직장이 있어서 쉽지 않아요. 형수님이 계시니까 안심이에요. 안심이라고요? 저는 3년째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간병하고 있는데 안심이라고요? 더 기가 막힌 건 명절 때예요. 화상통화로 어머니 건강하세요라고 5분 인사하고 끝이에요. 용돈 한 푼 안 보내면서 효자인 척하고 있어요. 남편한테, 시동생한테 간병비라도 좀 보내달라고 해라고 했더니 때도 미국에서 힘들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한국에서 안 힘든가요? 저는 사람도 아닌가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시동생이 미국에서 집도 사고 차도 바꿨더라고요. 힘들게 산다면서 말이에요. 정말 어이없었어요. 사회의 차가운 시선, 이웃들의 시선도 점점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효분해라고 칭찬해 주시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시어머니가 치매 증상 때문에 밤에 소리를 지르세요. 그러면 윗집에서 시끄럽다고
항해 전화가 와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일인데 뭐 어떡하라는 건지. 더 충격적인 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온 전화였어요. 다른 입주민들이 불편해한다면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 이웃들과 마주치면 어색해요. 요즘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대답하기가 애매해요. 힘들어요라고 하면 그래도 효부시네요라고 하시고 괜찮아요라고 하면 진짜 괜찮은 줄 아시고 마트에 장 보러 가면 어머니는 누가 봐요? 라고 물어보세요. 잠깐 나온 거라고 하면 혼자 두시면 위험하지 않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언제 장을 봐야 하는데요? 24시간 감시 카메라처럼 붙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가족이 서서히 해체되다 3년째가 되니까 우리 가족이 완전히 다른 가족이 되어버렸어요. 남편은 집에 들어오기 싫어해요. 집에 가면 우울해진다면서 회사 회식도 자주 하고 주말에도 골프 치러 나가고 그러면 저는 주말에도 혼자서 시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간병하다가 주말에도 쉴 틈이 없으니까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딸은 아예 집을 안 와요. 도서관에서 공부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집 분위기가 싫어서 그러는 거죠. 가족끼리 대화도 거의 없어요. 예전에는 저녁 먹으면서 하루 있었던 일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조용히 밥만 먹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요. 시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분위기가 싸해지니까 아예 그 얘기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집 안의 모든 게 시어머니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한계점에 다다르다. 작년 봄 정말 더 이상 못하겠다는 순간이 왔어요. 시어머니가 치매가 심해지면서 밤에 집을 나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내 집이 아니야. 집에 가야 해라면서요. 새벽 2시에 현관문을 열려고 하시는데 제가 막으니까 저를 때리시더라고요. 누구야? 왜 나를 못 나가게 해? 라면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이분이 제가 3년 동안 모신 시어머니가 맞나 싶었거든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 정말 끔찍한 순간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할퀴시려고 할 때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어요. 때리려고 했던 거예요. 다행히 정신을 차리고 손을 내렸지만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했지?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위험한 상태라는 걸. 절망적인 선택의 기로. 다음 날 남편한테 말했어요. 이제 정말 못하겠어. 전문 간병인을 구하거나 요양원을 알아봐야겠어. 그런데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래? 요양원비가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이야. 그럼 내가 계속 이렇게 살라고? 나도 사람이야. 조금만 더 참아봐. 내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 조금만 더. 벌써 몇 번째 듣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조금만 더가 언제까지일까요? 그런데 남편이 제시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더 충격적이었어요. 여보, 어차피 간병 때문에 회사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 그냥 회사 그만두고 어머니를 전담해서 모시는 게 어때?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20년 동안 일해온 직장을 그만두라고요? 제 경력과 사회생활을 포기하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시어머니 전담 간병인이 되라고요? 친정마저 등을 돌리다. 너무 힘들어서 친정 어머니한테 하소연했어요. 엄마, 나 정말 못 살겠어. 시어머니 간병 때문에 미치겠어. 그런데 친정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며느리 된 돌이니까 참고 해야지. 나도 너희 할머니 모실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래도 했잖아. 엄마는 전업주부였잖아요. 저는 직장도 다녀야 하고. 그럼 직장을 그만두든지. 친정어머니까지 남편과 똑같은 말을 하시니까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세상에 제 편인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았어요. 친정언니한테도 털어놨더니
수진아, 나도 시어머니 계시면 너처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근데 어쩌겠어. 이미 시작한 일인데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모든 사람이 제가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무너져가도, 그건 며느리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다. 그러다가 작년 가을, 제가 완전히 쓰러졌어요. 회사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거예요.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완전히 탈진 상태예요. 며칠 입원하셔야 할 것 같은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입원하면 어머니는 누가 봐요? 제가 응급실에 누워있는데도 시어머니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허무했어요. 내 남편에게 나는 뭐지? 그냥 간병 도구인가? 하루 이틀은 간병인을 구해서라도 해야지.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결국 제가 입원을 포기했어요. 링거만 맞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시 간병을 시작했죠. 의사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계속하시면 정말 큰 병 날 수 있어요 라고 경고하셨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변화. 올해 들어서는 시어머니 상태가 더욱 심각해졌어요. 치매가 진행되면서 저를 완전히 모르시게 됐거든요. 더 무서운 건 공격적으로 변하신 거예요. 밥을 안 드시려고 하고, 약도 거부하시고, 기저귀 가려고 하면 때리시고 소리 지르시고, 제일 힘든 건 저를 도둑으로 생각하시는 거였어요. 이 사람이 내 물건을 훔쳐갔어 라면서 저를 의심하시거든요. 한 번은 이웃집에 가서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와 살고 있어요 라고 하셨다더라고요. 얼마나 창피하고 억울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느 날 밤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 죽고 싶어.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야?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정말 끔찍한 생각이 스쳤어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하고 싶다는 생각이요. 정말 순간이었지만 그런 생각을 한 제 자신이 너무 무서웠어요. 마지막 폭발 가스레인지 사건. 결정적인 사건은 지난달에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가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하신 거예요. 다행히 제가 빨리 발견해서 큰 사고는 안 났지만 정말 아찔했어요. 자칫하면 가스 중독이나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 위험해. 요양원에 보내야 해. 남편한테 강하게 얘기했더니 믿을 수 없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형수가 어머니를 내버리려고 한다. 내버리다니요? 3년 동안 제가 뭘 했는데 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날 밤 정말 큰 싸움이 났어요. 나도 한계가 있어. 3년 동안 내가 뭘 했는데 이제 와서 내버린다고 해? 그래도 혈육이잖아. 혈육은 당신이지. 나는 남이야. 근데 왜 남인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해? 결혼할 때 부모님 모시겠다고 했잖아. 모신다는 게 이런 뜻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어. 이 말이 나오자마자 남편이 완전히 돌변했어요. 그럼 이혼해. 나는 어머니를 버릴 수 없어. 혼자서 내린 결정.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3년 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다음날 회사에 조퇴를 내고 혼자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남편 몰래요. 첫 번째로 간 요양원에서 시설을 둘러보고 상담을 받는데 간병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르신 상태가 어떠세요? 시어머니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해준 말이 있어요.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가족이 돌보는 것도 좋지만 이 정도 상태면 전문기관에서 돌보는 게 환자분께도 더 좋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3년 동안 아무도 저한테 힘들었겠다는 말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으로
제 고생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한 달 비용은 180만 원. 비싸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운명의 대결.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왔는데 역시나 술 냄새가 나더라고요. 여보, 요양원 알아봤어. 뭐라고?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왜 마음대로 해? 허락받을 일이 아니야. 더 이상 못하겠어. 그럼 정말 이혼하자. 좋아. 이혼하자. 이 말이 제 입에서 나올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남편이 아무리 반대해도 저는 밀어붙였어요.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일을요. 요양원에 모시고 가는 날, 시어머니는 치매 때문에 상황을 잘 이해 못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어디야? 집에 가야 하는데라고 하시면서 불안해하시고, 남편은 끝까지 화를 냈어요. 이게 며느리가 할 일이냐면서 요양원 직원들 앞에서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창피했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어요. 딸의 선택. 제일 걱정됐던 건 딸이었어요. 부모가 이혼하면 상처받을 텐데 딸을 불러서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엄마 아빠가 이혼할 것 같아. 미안해. 그런데 딸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엄마, 나는 엄마 편이야.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봤어. 정말. 응. 할머니 돌보느라 엄마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거든. 예전 엄마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딸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이기적인 모습도,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도. 시동생의 뒤늦은 개입. 그런데 시동생이 갑자기 한국에 왔어요. 남편이 연락했나 봐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시동생이 처음부터 공격적이더라고요. 형수님,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건 너무하지 않아요? 3년 동안 제가 혼자 돌봤어요. 당신은 뭘 했는데요? 저는 미국에 있어서. 그럼 지금이라도 한국 와서 모시고 살든지 요양원비라도 보내든지 해야죠. 시동생은 결국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자기도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어머니, 요양원비는 제가 절반 보내드릴게요. 대신 이혼은 하지 마세요. 이혼은 제가 결정할 문제예요. 3년 동안 한 번도 안 와놓고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니까 정말 어이없었어요. 이혼, 진행. 결국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혼을 진행했어요. 남편이 끝까지 반대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재산분할 과정에서 또 한 번 실망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 요양원비를 내가 부담해야 한다고 우겼거든요. 다행히 변호사 선생님이 그런 조건은 말이 안 된다면서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3년 동안 간병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여했다고 하시면서요. 결국 재산은 반반으로 나누고 요양원비는 남편과 시동생이 부담하기로 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20년 결혼 생활이 끝나는 건데 슬프기보다는 후련했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새로운 삶의 시작. 이혼 후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딸과 둘이서 살기로 했고요. 처음에는 많이 외로웠어요. 20년 동안 가족과 함께 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요. 하지만 그 외로움보다도 더 큰 감정이 있었어요. 해방감이었어요. 첫날 밤 정말 오랜만에 푹 잤어요. 중간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쭉 잔 거예요. 3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잠을 제대로 잔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구나.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는데 평온했어요. 시어머니 기저귀 확인하러 뛰어갈 필요도 없고 아침 식사 준비에 쫓길 필요도 없고 그냥 조용히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이렇게 소중한 일인지 몰랐어요. 회사 생활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점심시간에 집에 갈 필요가 없으니까 동료들과 식사도 할 수 있고 회의에 집중할 수도 있고 승진해서 밀렸던 것도 다시 기회가 생겼어요.
몸과 마음의 회복, 건강도 놀랄 만큼 좋아졌어요. 스트레스성 위염이 사라졌고 빠졌던 머리카락도 다시 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됐어요. 더 이상 분노나 절망감에 휩싸이지 않아요. 예전에는 시어머니만 보면 화가 났는데 이제는 그런 감정이 없어요. 거울을 보면 예전의 제 모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요. 동료들도 수진 씨 많이 밝아졌네요 라고 해요. 친구들과도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요. 3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요. 영화도 보고 가끔 여행도 가고 시어머니 간병 때문에 포기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하고 있어요. 취미 모임에도 가입했어요. 등산 모임, 독서 모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시어머니와의 새로운 관계. 요양원에 계신 시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뵈러 가요. 처음에는 죄책감 때문에 가기 힘들었어요. 그래도 3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요양원에 모신 게 너무한 건 아닌가 싶어서요. 하지만 요양원에서 지내시는 시어머니를 보니까 오히려 더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전문 간병사분들이 24시간 돌봐주시니까 더 체계적으로 관리받고 계시고 치매 증상도 많이 안정됐어요. 요양원 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족이 돌보는 것보다 전문기관에서 돌보는 게 환자에게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치매 환자는 더욱 그렇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 남편의 뒤늦은 깨달음. 전 남편은 이혼 후에야 간병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달았나 봐요. 요양원비를 매달 내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거였구나 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지 이제 아는 거예요. 딸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한다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때 좀 더 도와줬으면 이런 일까지는 안 벌어졌을 텐데요. 시동생도 매달 요양원비를 보내면서 부담을 느끼나 봐요. 그제서야 제가 3년 동안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깨닫는 거죠. 딸과의 새로운 관계, 딸과의 관계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항상 피곤하고 예민해서 딸과 제대로 대화를 못했거든요. 지금은 매일 저녁에 딸과 하루 있었던 일을 얘기해요. 학교 얘기, 친구 얘기, 미래 꿈 얘기까지. 이런 평범한 대화가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딸이 엄마, 요즘 정말 밝아졌어. 예전 엄마 같아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기뻤어요. 제가 행복해야 딸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동안 희생하는 게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가족에게 독이 되고 있었던 거죠. 경제적 어려움과 그럼에도 불구한 행복. 물론 경제적으로는 전보다 힘들어요. 혼자서 딸 학비도 대고 생활비도 벌어야 하니까요. 적금도 많이 못 넣고 가끔 빠듯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행복해요. 돈이 조금 부족해도 마음이 편하니까 견딜만 해요. 3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것에 비하면 지금은 정말 천국 같아요. 무엇보다 제가 번 돈을 제가 원하는 곳에 쓸 수 있다는 게 좋아요. 더 이상 간병비에 쏟아부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새로운 인간관계. 이혼 후에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취미 모임도 가입하고 동네 봉사활동도 참여하고요. 그러면서 느낀 건데 세상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고 이해해주는 사람들이요. 시어머니 간병하느라 3년 동안 집에만 있었더니 사람들과의 교류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요즘은 주말마다 친구들과 등산도 가고 문화센터에서 요리 수업도 듣고 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깊은 깨달음들.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깨달은 것들이 있어요. 첫째,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나도 소중한 사람이고 내 인생도 중요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자해예요. 둘째, 간병은 정말 전문적인 일이라는 것이에요. 사랑만으로는 안 돼요. 전문 지식과 시설, 인력이 필요한 일이에요. 가족이 무작정 떠안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셋째, 남들의 시선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며느리 도리, 효부, 이런 말들에 얽매여서 제 인생을 망칠 필요는 없어요. 비슷한 처지의 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무조건 참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도 소중해요. 간병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형제자매가 있다면 분담을 요구하세요. 경제적 여건이 된다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한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저처럼 뒤늦게 깨닫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당신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세요.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미래에 대한 희망. 지금 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딸이 대학을 졸업하면 작은 카페라도 하나 차려볼까 생각 중이에요.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으니까.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고 싶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52살에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 텐데 그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마지막 메시지. 시어머니 간병으로 3년을 힘들게 보냈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힘든 상황에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해답이 있을 거예요. 저처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간병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나는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요. 마지막으로 당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하세요. 그것이 결국 모든 사람을 위한 길이 될 거예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